브라이언 코버거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 살해를 부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2명의 사람이 있었고 2개의 무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문가와 검찰 측 전문가가 그 사건이 재판에 갔을 때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문들과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안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인터넷은 정말 무서울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때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도 몰랐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코그니를 정말 좋아해요. 이 회사는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기타 정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기꾼이나 데이터 브로커가 정보를 얻어 팔 수 없게 됩니다. 인코그니에 가입하면 전문가가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설정은 정말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계정을 만들고 인코그니가 여러분을 대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해주면 나머지는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도 있어요. 맞춤 삭제 기능으로 데이터가 노출된 링크를 제출하면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삭제를 진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리고 그래야 한다면 인코그니와 함께 여러분의 데이터를 되찾으세요. 연간 플랜을 60% 할인 받으려면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세요. 브라이언 코버거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 살해 혐의로 종신형 4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라임픽스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메디 모건, 케일리 곤살베스, 자나 선호들, 이선 채피는 2022년 11월 13일 캠퍼스 근처 킹로드 집에서 참혹하게 살해됐어요. 코버거의 DNA가 묻은 케이바 칼집이 메디 침대 옆에서 발견됐고 메디와 케일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하게 칼에 찔렸고 자나는 생명을 지키려 끝까지 싸웠으며 40번 넘게 찔렸어요. 케일리는 이와 혀에 상처가 있었고 머리 부상과 자상도 있었어요. 일부 상처는 그녀가 공격 도중 깨어나서 저항했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선은 자나의 침대에서 칼에 찔렸고 그녀가 공격당한 곳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숨졌어요. 2년 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싸우면서 브라이언 코버거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을 몇 주 앞두고 태도를 바꿔 코버거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오늘 누군가 제게 거짓으로 대답하라고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오늘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 협상 외에 다른 어떤 보상을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유죄라서 인정하는 건가요? 네, 코버거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그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증언할 전문가를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2명의 사람이 있었고 2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범죄 현장 재구성 전문가이자 범죄학자인 브렌트 터비 박사였습니다. 주측도 그의 증언에 반박할 전문가를 준비했습니다. 폴 레서트는 세계적인 혈흔 패턴 분석 전문가입니다. 사진은 그녀의 몇 년 전 프레젠테이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처럼 물리적 증거만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항상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그 증거를 읽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터비와 서튼 모두 설득력 있는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비 박사가 2명의 살인범과 2개의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터비 박사는 1명 이상의 공격자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언급합니다. 애단이 깨어있거나 깨어난 상태에서 자나가 공격당하는데도 침대에 있었을 거란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증거와 정황은 2번째 공격자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용의자 수에 관한 문제는 이 보고서 후반에 다룹니다. 이 공격엔 최소 2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무기가 케일리에게 사용되었고 여러 형태의 치명적인 힘이 케일리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선과 젠나가 동시에 공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폴 레서트는 이 범죄들이 한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주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선 채핀과 젠나 세르노들이 공격이 시작된 후 어느 시점에 서로 가까이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또한 젠나 세르노들의 손톱 밑에서 이선 채핀의 혈액과 DNA도 발견됐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범인도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가 유죄를 인정하고 이유도 밝혔으니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죄 협상 시 범죄 세부 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검사 빌 톰슨에게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에게 자백을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유죄를 인정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가 칼을 어디에 뒀는지, 집 안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하는 거죠. 왜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변호사팀끼리 그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우리는 유죄 인정 자체가 확실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만약 그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말이죠. 우리 경험상 그리고 힘너 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피고인들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종종 자신이 한 일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진짜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유죄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혐의의 진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받았을 때 거절하고 그럼 재판 가자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 그가 축소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정직하지 않고 당신을 살인 무기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안지 아네트. 그리고 그는 그럴 수도 있었죠. 우리가 그가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최종 결과를 바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가족들과 대중을 위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초반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FBI가 이 사건에 처음 투입됐을 때 그들은 행동분석팀, 즉 프로파일러들을 이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의 성격과 실제 범죄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거나 진실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건 초반부터 수사에 참여했던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터비 박사도 또한 한 사람이 주에서 주장한 것처럼 몇 분 만에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터비 박사는 가해자가 범행 후 현장 정리에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첫째, 이 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계획 단계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았고 용의자들에게도 과도한 혈흔 이식과 피 묻은 옷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떠나기 전 영양 및 정리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적 행위로,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들을 처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떠나기 전에 피 묻은 손, 발, 베인 자국, 신발과 옷을 정리하고 그 옷과 사용된 무기를 함께 처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리의 직접적인 증거는 집안 여러 곳에서 발견된 희석된 혈흔의 이동에서 적어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접 증거로는 용의자들이 집 안을 이동하고 문을 열었지만 손발에 피가 묻지 않았고 현장에 피 묻은 신발 자국도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정리를 현장에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아마도 몇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범죄가 오전 4시 이후 15-20분 이내에 발생했다는 주 정부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폴렛 서튼이 언급했습니다. 손을 씻거나 닦는 데는 거의 시간이 안 걸립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더 빠르고 보호복과 신발 덮개를 벗는데도 몇 초면 됩니다. 이 논의를 위해 바디백스 팟캐스트 진행자 조셉 스콧 모건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법의학 사망 조사관이자 사건 전문가입니다. 저와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조셉,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저는 2개의 무기와 2명의 범인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변호인 측이 주장하려던 부분이었죠. 그들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범인 아니라 주장했죠. 범인은 2명이었고 그중 1명은 브라이언 코버거였으며 2개의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 했죠. 현재 알고 있는 사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가 법정에 들어가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는 이 이론을 주장했거나 그렇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걸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정에 들어가서 이 살인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2 사람이 공범이라는 걸 믿은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변호인 측에서 다른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 끔찍한 사건에 다른 범인이 있다고 믿는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당신은 경찰이 알지 못했던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그 증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 시민들, 아이다호 시민들, 그리고 다른 모든 곳의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들은 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더 많은 참혹한 일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다면 공개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브라이언 코버거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둘 다 알다시피 힘너 판사가 탄원 심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알다시피 그는 탄원 합의의 일환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이 범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하라는 요청도 받지 않았어요. 이건 최소한의 그냥 네, 제가 했어요 라는 인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했다고 말했고 사실 진술서에서 그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읽어줬을 때 그중 어떤 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유죄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아직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면요. 변호인 측이 공공안전을 고려한다면 정보를 제공해야겠지만 대개 범죄 해결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 사건에 다른 가해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단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경찰이 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증거와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라면 저는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돕고 싶다면 이 정보를 공개하세요. 우리 모두 이걸 소셜미디어에 퍼뜨립시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걸 널리 알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그곳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인 전문가 브렌트 터비 박사는 살인범과 무기가 각각 2개씩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선 이선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깨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나가 바로 그의 앞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선이 그냥 있을 리 없다는 거죠. 그는 이것이 2번째 공격자가 있었어야 한다는 증거이자 맥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2번째 공격자가 있었다고 믿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그러니까 이 살인들이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용된 힘의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케일리에게 여러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케일리의 부상이 정말 끔찍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입과 혀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거든요. 저는 케일리가 공격 중에 깼다고 생각해요. 메디는 정말 취해 있었어요.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기준의 3배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깨어나지 못했고 저항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초기 법원 문서들 중 일부에서 이런 전문가 증언과 관련해 나타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케일리가 큰 부상을 입었고 아이들 모두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주 검찰 측 전문가인 폴렛 서튼은 기본적으로 이선과 젠나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명의 범인이 여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여러 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케이바 전투용 칼은 다용도 칼이에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해왔어요. 이 칼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건 길이가 조금 짧은 칼입니다. 제 생각에 이 칼은 무게가 1파운드가 조금 안 되고 길이는 7인치가 조금 넘습니다. 칼날은 강철이며 혈은 홈이 있습니다. 이 칼은 살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전에도 사용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참호를 팔 때 삽 대신 이 칼을 썼듯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이 칼로 화물 상자를 열기도 했고 화물 상자를 닫을 때 망치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칼 끝이 무딘 덕분에 뭔가를 고정해야 할 때 이 칼로 표면을 두드려서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이 칼날 자체 그리고 칼 전체는 전투용 칼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케일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상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 칼이 둔상을 못 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칼은 실제로 옆으로 돌려서 주먹질하듯이 찌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을 뒤집어 망치처럼 누군가의 얼굴을 내리칠 수 있고 튼튼한 칼날로 그녀의 얼굴을 반복해 찌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상처가 집중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열광적인 상황과 좁고 집중된 부위가 생기면 그녀 얼굴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힘에 의한 경우처럼 여러 개의 상처가 생기면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어디서 하나가 시작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순서를 따지는 건 잊으셔도 됩니다. 그건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상처, 두 번째 상처, 세 번째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해석할 상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가 망치를 가지고 왔나요? 그가 한 일이 그건가요? 그가 손도끼를 가지고 왔나요? 아마도 남막대기나 파이프 같은 것으로 때리려고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상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의 턱 부분에 무늬가 있는 상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봤던 이런 종류의 반지 자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케이바 칼 손잡이엔 실제로 깊은 홈이 있습니다. 그 무늬에서 유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무기, 즉 유틸리티 나이프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무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실제로 두 가지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칼을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칼날이 아래로 향해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갑자기 기습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럴 때 칼을 돌려서 그 손잡이 덕분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무장 해제시키거나 해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 이 칼은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용도가 있고 만약 절개도 포함하고 싶다면 절개는 베는 것이니까 찌르는 용도가 있습니다. 좋아요. 칼날을 누군가에게 찔러 넣고 옆으로 돌려서 감싸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누군가가 니켈 동전 뭉치를 손에 쥐고 그런 식으로 타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니면 칼날을 평소와 다르게 뒤집어서 끝부분으로 내리치듯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용도로 사용돼서 유틸리티 나이프라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들이 언급한 다른 점 중 하나는 2차 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 장면에는 피가 정말 많아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엑사나 방 바닥엔 피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끔찍해요. 부상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부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혈은 내부에서도 발생하며 특정 부위에 피가 튈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가 흘러나오는 것, 그렇게 표현하자면 만약 배인 상처나 그런 종류의 상처가 있다면요. 피요. 저는 부상이 가해진 후에도 출혈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엑사나의 방을 나가는 발자국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끔찍한 공격이 있었는데도 누군가 현장을 떠난 증거가 더 많지 않다는 게 좀 혼란스러워서요. 이건 약간 파이크 카운티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거기에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현장은 그렇게 끔찍했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현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피 묻은 발자국이 안 남는 게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피웅덩이 위에 서서 발에 피가 묻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마 신발 커버를 신고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신발 커버가 피에 흠뻑 젖었더라도 피 묻은 패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 안치소에서 일한다면 피가 많이 묻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외과용 신발 커버를 신습니다. 바닥에 피가 쏟아지면 그 피가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 밑창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치소에서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가 어떻게 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위층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이 두 피해자, 위층에 있는 케일리와 메디와 함께라면 많은 일들이 침대 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의 차가 범죄 현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가 몸에 무언가를 덮고 있었고 그 덮개나 옷에 흔적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그 옷들을 없앴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그의 발바닥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방을 나가며 흔적을 남기고 이제 잭사나와 이선에게 내려갑니다. 이선은 침대에 누워있고 몸 윗부분에 흔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체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사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피해자 중 잭사나가 그렇습니다. 잭사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처가 있습니다.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 몸을 돌린 것 같아요. 잭사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가 피웅덩이를 만들어 그 위를 밟고 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디키 작업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샀을지도 모르는 디키 커버올 시스템이죠. 주머니도 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기 전에 신발 덮개 같은 걸 모두 벗어버리는 거죠. 뒤쪽 문을 열어둔 채로 장갑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장소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 옷을 벗고 다른 곳에 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만약 미닫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면 아마도 문을 열어둔 채로 뒀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손을 대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피가 흥건한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그런 현장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신발 밑창에 피가 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꼭 흥미롭게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변호인 측이 2명의 범인이 있었고 그들이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목하려던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알겠죠? 이 미확인 남성 DNA 샘플들이 코디스에 한 번도 대조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하나는 집 안난간에서 또 하나는 집 밖 장갑에서 발견됐어요. 여기서 큰 논란은 샘플을 코디스에 대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샘플이 너무 손상돼 등록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최신 문서 중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적힌 것도 있었어요. 그 샘플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K바 칼집의 DNA가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실제로 피해자 옆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샘플들은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코디스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심원 반응은 알 수 없죠.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샘플을 입력했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입증력 정의에 크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당신과 저 모두 잘 알다시피 이 사건에 두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 강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두 가지를 제대로 파고들고 정말로 조사했다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수도 있었겠죠. 당신 말은 유니버설, 즉 당신이 아닌 그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거군요. 좋아요. 모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너무 타락했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왜 그들이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단서를 끝까지 추적하는 게 맞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조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꼭 조사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코디스에 넣지 않았다면 알그를 쓸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아마 지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사관의 일은 의심을 없애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의심이 남아있게 두면 안 되죠. 네, 저는 그걸 수사 퍼널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정보를 단순하게 넣고 점차 범위를 좁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혈액 샘플만 가지고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드시 조사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He did. 그는 법정에서 이것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그가 항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미래의 진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 생각엔 그가 항소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들이 있고 저는 여전히 지렛대가 될 만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렛대가 될 만한 점들이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언젠가 연방 하비어스 청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밝혀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저도 그래요. 블로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쪽 전문가가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건의 모든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앙젤렛 기억나나요? 코버거가 아직 펜실베이니아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랬죠. 청소팀이 도착해서 집을 청소하려고 했던 때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변호인단이 말했죠.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건 또 다른 결정이었는데 저는 청소팀을 투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변호인도 조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코버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서 저는 그 사람이 이 과정에서 언제부터 관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고용된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 그 건물에 실제로 가봤는지 또 이 증거 중 얼마나 직접 만지고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였다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암시했죠. 보고서 중 하나에서 어떤 종류의 세정제가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용어가 뭐였죠? 그 피가 희석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나요? 아니면 비슷한 표현이었나요? 현장에 가면 피방울이나 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피방울이나 피웅덩이에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 적혈구들이 혈청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는 단일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는 피의 외관이 실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가 본 것이 그건지 시험할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제기한 모든 질문은 타당하고 법의학적, 수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브라이언 코버거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my 이 일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점은 그가 진술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앞으로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얘기로 시작했죠, 안젤라. 그건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왜 그런 일이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3끼 식사와 침대를 제공받고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살립니다. 캔자스에서 BTK에게 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빌어먹을 무기가 어디 있는지 말하고 우리에게 전부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인정하니 목숨이 살려진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결단력이나 용기가 없어 실행하지 못한 겁니다. 모두 흥미롭고 좋은 지적입니다. 조셉 스콘 모건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브라이언 코버거는 현재 아이다호 최고 보안 교도소에 있으며 다른 주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아이다호 교정국에 문의했더니 그런 보도 출처를 모르고 코버거 이송 계획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랩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